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이 드디어 해냈다. 2. 현대가 너무 강하다. 3. 미국이 놀랐다. 세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군사 정찰위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우크라이나군은 서방 진영에서 제공해준 위성 데이터를 시의적절 활용해 러시아군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열풍의 군의 진행 방향, 무기고, 진지구축 동향 등을 미리 파악하게 해준 정찰 위성은 이번 전쟁의 게임체인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서방 측 정찰 위성 수백 기를 통해 제공된 데이터는 우크라이나 군의 효율성을 크게 확대해 주었고, 이는 불리한 전세에서도 역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역시 아는 것이 힘이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죠. 전 세계 최고의 전략가이자 제독인 이순신 장군님의 연전연승 비결 역시 뛰어난 정보력에서 시작된 것으로,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한산대첩의 대승은 탐망꾼 역할을 자처한 목동 김천손의 정보에 기초한 것이고, 완전 무결한 승리였던 명량해전 역시 탐망군관 임중형의 정보 보고가 있었기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일단 아군의 유리한 전장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주동권을 쥐고 싸우는 선승구전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이 전략의 기본은 당연히 치밀한 정보전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이처럼 상대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할 수만 있다면 세계적인 화력 강국어로 꼽히는 한국군에게는 마치 날개를 달아준 것과 같을 텐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16일 동부가 정세를 뒤흔들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에어버스의 CEO 마이클 실호른이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무슨 유럽버스 회사 대표 하나 온 것 두고 호들갑이냐 나실 수 있지만, 사실 에어버스는 항공우주산업 관련 특허 세계 1의 보유기업이며, 그동안 우리나라가 쏘아 올린 정찰위성 아리랑로에 탑재된 전자광학 카메라를 제조 개발한 회사인데, 특히 이번 방안을 통해 실호른 CEO는 세계 최고급 고해상도를 지닌 30cm 이하 전자광학 기술을 제공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해양 기술은 첨단 군사기술로 분류되어 전략 수출 통제 품목이기에 수출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은 사실상 논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이날 실호른 CEO는 한국과의 협력을 간곡히 요청하며, 자사는 한국의 위성형 초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 기술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실호른 CEO는 유럽 업체로서 미 국방성이 사용하는 적외도 군집 위성에도 에어버스 솔루션이 지금 납품되고 있듯, 우리 에어버스사의 적외도 군집 위성의 능력이나 경쟁력은 충분하다. 우리는 한국의 유수한 업체와 협력을 할 수도 있고, 탑재체 관련된 부분은 한국에서 진행하고 위성체 본체 등에 대한 부분은 에어버스가 납품한다든지,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다양한 옵션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북한 지역에 대한 감시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2호 전자광학 함성 계구부 레이더, 그리고 탑재체에 관련된 초고해상도 기술을 에어버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찰위성 해상도 30cm 이하의 능력도 에어버스가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장에서 정찰위성의 고해상도 탑재체의 기술이 중요한 이유를 논하자면 연평도 포격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포격전 당시 우리 군은 침착하고 빠른 판단으로 매우 훌륭한 대응 사격을 하였는데요. 지금이야 그런 이야기는 쏙 들어갔지만 진지를 정확히 타격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사진과 같이 일정한 탄착군이 형성되어 K9 자주포가 수출할 때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곡사 무기는 첫탄 발사 후 낙탄 지점을 관측병이 보고 다시 재원 입력하여 효력사로 만드는 무기체계인데, 당시 우리 군은 기습공격으로 인해 북한 땅에 관측병을 침투시킬 시간도 부족하였고, 이를 대체할 정찰 장비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30cm 이하의 초고해상도 정찰위성을 갖추게 되면 상대의 기습 공격 및 매복 공격에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고, 역으로 진지를 괴멸시킬 수 있으며 추가 보급까지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세계 최고급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한 손에 꼽힐 정도니, 에어버스의 이번 제안은 우리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끼칠 영향이 상당한 것이죠. 게다가 기술을 원하는 쪽이 찾아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닌 기술을 가진 회사의 CEO가 역으로 방문해
기술도 이전해 줄 테니 제발 협력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에어버스 CEO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방문해 기술 이전이니 R&D 센터 짓는다느니 납품 물량을 크게 확대하겠다느니 제안하는 것은 현재 한국도 세계의 벽을 뚫고 초고해상도 30cm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발사된 아리랑으로 위성들에는 에어버스의 합성영상 레이더나 전자광학 카메라 등의 탑재체들이 사용되어 왔는데요. 그러나 아리랑 위성 7호부터는 시스템, 본체 및 탑재체 전 분야의 국내 업체 참여를 통한 국내 독자 개발을 추진하였고, 이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30cm 광학 해상도의 전자 광학 카메라인 AISSHR 개발 및 탑재할 예정입니다. 즉, 현재 한국이 30cm급 기술을 이미 확보하였고, 앞으로 25cm와 15cm의 기술 개발이 진행될 목표를 설정하자 바로 에어버스에서 입질이 들어오는 것인데요. 15cm급 기술에는 개발 리스크도 있고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갈 것이 분명하므로 에어버스에서 이를 놓치지 않고 선뜻 기술 이전이라는 빅딜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역시 기술은 있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에어버스 CEO는 한국 내 R&D 센터 설치도 고려 중이라면서 대한민국은 한때 생존을 위해 투쟁하던 국가있지만 지금은 여러 기술적인 측면에서 혁신을 통해 리더로서의 자리를 꿰찬 나라다. 놀라운 성과를 이룬 나라이며 자타가 존경하는 성장의 역사를 달성한 나라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항공 분야에서 이런 혁신의 요소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방산 부분에서도 한국과 근접한 나라들이 전부 5국간은 아니어서 국방 능력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다. 에어버스는 통합된 항공우주 업체로서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 원원 전략을 추진하려 한다. 이분 모르긴 몰라도 확실히 언변은 좋으신 것 같아요. 근접한 나라가 전부 5국이 아니라니 역시 30cm급 정확한 시각이네요. 우리나라가 개발 완료한 아리랑 위성 7호는 2022년 7월 러시아에서 발사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현재 연기된 상황인데요. 제2의 발사처가 확정되기만 하면 바로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특히 아리랑 7호는 30cm급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해 기존 아리랑 위성 3A호에 비해 차량 종류 소형차, 트럭 식별이 가능해지는 등 판독 능력이 4배나 향상되는 것은 물론 위성의 기동성도 월등히 높아집니다. 또한 아리랑 위성 7A호에는 25cm급의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할 계획이죠. 30cm급 위성 기술력을 가난 국가는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불과한데요. 2018년 한국국방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이 정도 해상도를 군사기지와 핵미사일 시설 건설과 운용 여부, 군용 차량 종류와 대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 특히 한국의 강소기업이자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세트레가이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세트레가이는 한국 최초 위성 우리별 1호를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 인력들이 설립한 회사인데요. 올 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레가이 지분 30%를 인수해 사실상 한화방산의 지주사 격 회사입니다. 세트레가이가 개발한 30cm급 해상도의 전자광학 정찰위성 스페이스 IT를 통해 영국 서리 새틀라이트 테크놀로지 SSTL, 유럽 에어버스 자회사 EADS 함께 지구관측 위성 시장을 산불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은 50cm급 위성 형상에서 미국에 이은 두 번째 성공이란 쾌거를 달성했는데 이 역시 세트레가이의 기술이었죠. 수출 비중이 작은 채 매출의 90% 이상으로 해외 위성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에서 어찌 이리 많은 천재가 나오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전자광학 탑재체가 세트레가이라면 SAR 위성의 탑재체는 하나시스템이 KF-21AESA 레이더 개발로 검증된 기술을 적용해 개발해내었습니다. 긴 조향이 가능한 SAR 안테나, 소형 경량화된 반도체 송수신 장치 등은 이미 세계적인 개발 수준에 도달했으며 하우 본체 탑재체 분리형 위성에도 적용이 가능토록 개발하고 있죠. 이처럼 정찰 위성 성능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적 반열에 올랐지만 되지 못할 만큼 뒤처져 있는데요. 지난 2월 북한이 자랑스럽게 공개한 정찰위성에서 찍은 지구 사진 해상도는 이전보다는 높아졌지만 정찰위성이라 부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카메라 촬영 해상도 등을 볼 때
정찰의 성용이라고 볼 수 없는 일반 시장에 나오는 카메라 정도의 초보적 수준이라며 정찰의 성이라면 지상 50cm 이하 정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진은 지구 전체를 보여줬고 그마저도 흐릿하였다. 웬만한 일반 카메라도 그 정도는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은아 언제 한번 신핀이랑 용산전자상가 한번 들르면 형이 쓸게. 뭘 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자.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 우주산업의 역량으로 인해 초기 배제되었던 아르테미스 계획에도 한국은 10번째 협정국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후발주자로 참여하였지만 가장 주목받고 있는 팀이 바로 한국팀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발사한 무인 달 탐사선이다. 누리가 아르테미스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인데요. 아르테미스 개발부 프로그램 통합 매니저로 다 누리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존 구인대 나사 부국장은 이번 다 누리 임무를 통해 달 극지방의 연구우명 지역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가 아르테미스의 관건이라며 한국과의 협력이 영구적 활동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번에 보여준 한국 측 과학자와 연구자들의 모습은 무척 예리하고 상당한 기술적 백그라운드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여러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방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항공우주산업은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손가락질받는 형국인데요. 뭐 중국이 이러는 게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라 익숙합니다만 그래도 자칭 우주 강국이라는 중국이기에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주 쓰레기인데요. 필리핀 정부가 지난 9일 팔라완 섬과 민도로 섬 인근에서 발견한 우주 발사체 잔해를 공개하였는데 그 잔해에는 중국 오성홍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필리핀 우주청은 이것이 지난 4일 태평양으로 추락한 중국 우주 발사체 참정 5비로 잔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우주 잔해물 추락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볼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며 거세게 항의하였습니다. 거세게 항의보다 세계가 모두 불안해하며 지켜봤던 중국 우주 발사체 창정 5비로 잔해가 지구로 추락한 것을 계기로 시진핑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요. 왜 하필 유독 중국의 우주 발사체에만 이런 추락 위험성 우려가 뒤따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중국에 없는 두 개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기술력, 다른 하나는 양심이죠. 기술력부터 보자면 이번에 추락한 청정 5B 호의 경우에는 발사체의 크기와 무게, 낮은 목표 고도 등이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주정거장의 경우 약 340에서 450km 수준의 저궤도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같이 낮은 궤도의 위성보다 훨씬 무거운 우주정거장 모듈을 실어야 하다 보니 자연히 더 큰 출력을 내기 위해 로켓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로 잔해가 대기권을 뚫고 내려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경량화 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는 것인데 로켓의 효율 및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경량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우주발사체용 탄소섬유 강화 탄화규소 복합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탄소섬유 양산에 성공했고 현재 위성 및 항공 블레이드에 적용되고 있죠. 추락하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주 개발에서는 안전을 위해 임무가 종료되면 다시 엔진을 점화해 해상으로 추락하도록 로켓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정 5B를 비롯해 중국의 발사체들은 이런 장치가 없습니다. 또 대부분의 나라들이 로켓 발사 시 1단부를 대기권 내에서 분리해 정해진 해역에 추락시키는 것과 달리 중국은 목표 고도 도달 이후 1단부를 분리해 위험도를 더 높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이죠. 이러니 욕먹지 역시 중요가 욕중. 중국이라 욕하는 게 아니라 욕하고 보니 중국이다. 한편 지난 11월 16일 미 법무부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미국 항공우주회사를 표적으로 삼아 스파이 행동을 한 중국의 수 옌준에게 20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메릭 B. 가어런드 법무부 장관은 재판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중국 정부 정보관인 피고는 미국과 해외에 기반을 둔 회사로부터 기술 및 독점 정보를 훔쳤고 오늘 선고는 그러한 범죄의 심각성과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려는 중국 정부를 조사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결의를 보여줬다고 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중국 항공우주 관련 국가 산하 단체들의 특허 출원은 빠르게 성장하여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왜 하필 2015년 이후에 중국의 기술력이 대폭 향상되었을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2015년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있었었죠. 바로 중국이 미연방 인사관리처 OPM의 전산 시스템을 해킹해 2천만 명 이상의 신상 정보를 빼낸 사건입니다. CIA 출신 컨설턴트인 제프 애셔는 중국 사건들은 전통적으로 경제 관련 첩보 행위와 관련됐으며 특히 전직 정보관리들을 공략하는 것이 새로운 전략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20년형을 선고받은 중국 스파이 수의 방법도 이와 같았습니다. 수는 중국 보안기관인 중국 국가안보국 MSS의 부국장으로 2015년 12월부터 항공 분야의 리더로 인정받는 미국 회사나 고위직을 표적으로 삼았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으로의 여행 경비 및 뒷돈을 제시하였고 중국 국가안보국 사람들과 함께 호텔 방에 있는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복사하는 작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라면 특허 출원 시기와 스파이 행위 시기가 우연히 겹친 것이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중국이기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가 기술을 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남북 둘러봐도 웬 도둑들 뿐이니 한편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꿈꾸는 하나는 방산 자회사인 하나디펜스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00% 흡수 합병시켰다고 밝혔는데요. 이름부터가 이제 우주킥한데 합병 후 첫 번째 예상 못한 개발 소식이 전해져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생산한 K9, 바로 K9 REN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대차그룹의 초강력 뒤통수를 가한 배경이 밝혀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관세 카드까지 꺼내며 막았던 차종에서 역대급 반전이 나왔기 때문인데 현대차의 엄청난 성과가 미국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깨버린 현대차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2018년 트럼프 정부의 압박으로 FTA 개정 협상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철강업계를 볼모로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2017년 대미 무역 흑자 중 약 74% 129억 달러 정도가 자동차 분야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기존 대비 30%가량 수출을 줄이는 쿼터 제268만 톤에 동의했고 미국산 차량 수입량을 2배 정도 더 열어준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 부과된 철강 쿼터는 적용 시한도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업체의 피해 정도를 조사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쿼터를 받지 않는 대신 25% 관세를 택했던 곳은 EU와 일본, 중국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적용되는 수출 물량 제한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쿼터를 택한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철강 수출이 더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등의 100만 톤에 달하는 품목 제외를 해줘 관세를 면제해줬고 쿼터로 묶어놓은 한국에는 이런 면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차별을 가했던 것입니다. 한국에 혜택을 줬다는 관세 면제도 이득을 얻기 위한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미국은 무늬만 관세 면제를 해줬을 뿐 반덤핑 폭탄을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실제로 관세 면제 조치 하루 만에 41% 반덤핑 관세를 맞은 철강 제품도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는 철강과 변압기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가 WTO에서 한국 측 승소로 나왔지만 미국은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불복 상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당시 25% 관세를 택했던 EU와 일본, 영국 등에는 최근 무관세 물량을 부여해줬고 한국에는 쿼터 확대나 해제에 대해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강 수출 할당량을 늘려달라고 지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답변은 한국은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5월 바이든 방한 때도 얘기를 꺼냈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과 EU 등은 무관세 물량을 넘어서도 쿼터가 없어 수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쿼터로 묶여있는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철강 문제보다 미국이 한국에 더 원했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철강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며 당근을 제시했고, 자국 픽업트럭 시장에 현대차 등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조건을 내건 바 있습니다. 기존 FTA 협상에 따라 2021년부터 픽업트럭의 관세 면제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결국 20년이나 더 뒤로 미룬 2040년까지 계속 부과받게 했던 것입니다. 픽업트럭은 짐칸이 있는 SUV 기반 트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레저용품 운반이나 소형 장비 견인에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는 꾸준히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차종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픽업트럭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피와 땀, 눈물을 바친 미국인들에게 거의 100년 동안 버팀목이 되어줬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차량을 넘어 국민적 자부심으로 여기는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려 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에서는 세단이 강세인 것처럼 미국은 픽업트럭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 상위권에 거의 매년 픽업트럭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